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의심 증상 선언이 없다는 자진 신고서만 믿고 검역증을 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한 대남 확성기를 모두 재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도 6.25 70주년이 있는 이번 주에 감행할 거란 분석입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이 오늘 출간됩니다. 백악관이 제기했던 출간 금지 소송 재판 기록 전체를 입수했는데 볼턴이 자필로 작성한 보안 각서와 주요 내용을 보도합니다.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족들이 발주사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발주사들의 고질적인 책임 회피 행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부산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모두 러시아 국적 선원들로 밤사이 한 화물선에서 1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선박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 화물선에 올라가서 물건 내리고 또 수리하고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17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리모는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부산항을 들러 21일 감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역당국은 어제 아침 러시아 선사의 해운 대리점으로부터 현지에서 교대한 선장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21명 가운데 16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같은 선사 소속 화물선 아이스 크리스탈호에서도 선원 한 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전 선장의 확진 소식을 연락받기 전까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양쪽 배에 올라 화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도선사와 수리업체 직원 등 26명, 아이스 스트리모 하역 작업자 61명, 또 아이스 크리스탈호의 선원 21명과 하역 작업자 63명을 포함해 전체 접촉자가 17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진된 선원 대다수는 무증상이지만 일부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 연령 등을 볼 때 앞으로의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확진된 선원들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앞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천항 1번과 3번 부두를 26일까지 잠정 폐쇄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그런데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가운데는 열이 있던 사람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걸 숨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믿고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항만의 방역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이어서 송성준 기자입니다. 아이스 스트리모는 선원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역관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전자검역을 받았습니다. 전산으로 복원 상태와 문진표 등을 제출했는데 일주일 전 선장이 발열 증상으로 하선한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또 선원 가운데 고열자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했지만 부산검역소는 신고 내용만 믿고 검역증을 내줬고 부산항만공사도 접안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스트리모는 지난 19일 부산에 입항했고 나흘 뒤인 어제 오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허술한 항만 방역 체계가 하역과 선박 수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배를 접안하기 전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무시된 채 접안이 됐다는 그 자체에 저희는 피해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역 작업 중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운 노조원들은 폭 1, 2m 정도의 좁은 통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러시아 선원과 몸을 스치듯 오가야 했고 화물 금수사는 러시아 선원과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독제는 거의 구비가 안 돼가 있고요. 배 위에는 러시아 선원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씁니다.
부산검역소는 앞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선 검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화물선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박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따라 승선 검역 대상 선박을 순차적으로 늘려왔습니다. 1월 8일 중국 우한을 시작해 2월 12일 홍콩, 3월 11일 이란, 이탈리아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선박은 모두 우리 검역 직원이 배 위에 올라 사람과 물품의 감염 위험성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특정 국가를 선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외항선 2만 2천 척, 86만 명이 입항했는데 고육지책으로 입항하는 배 중에서 국내에 체류하겠다는 선언이 있을 때만 직접 검역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 국적의 선박조차도 이렇게 검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선박을 승선 검역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역 인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검역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냉동 수산물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들이 싣고 온 꽃게와 어류 125톤에 대해 검역소가 1차, 식약처가 2차 검사한 후 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품에서 증식하지 않고 식품이나 식품을 포장한 상자를 통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대형 학원과 뷔페 식당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알 수 있도록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이어지자 방역 수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어학원 입구지만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방문 기록을 작성하는 관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부에 적힌 출입 시간도 날짜가 틀리는 등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원은 출입자 명부를 적지 않고도 후문으로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뷔페 식당에서도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물을 가지러 가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물류센터, 방문 판매 업체는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만 구멍은 여전한 겁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은 계속 확산세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대전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8명 추가돼서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다시 증가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를 최대한 눌러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수도권 학교에서 등교 인원을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기간은 1학기 끝날 때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신도 4천여 명의 혈장을 혈장 치료제 개발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건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100만 명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감염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활동에 다시 들어간 미국은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환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고
남반구인 브라질에선 최근 환자가 매일 2, 3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바이러스와 전쟁이 끝났다고 했던 중국과 유럽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도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나라들은 혹시나 경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코로나 2차 유행 조짐을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브라질에선 최근 하루 평균 1,000명씩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묘지까지 도입했지만 쏟아지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Levando na brincadeira, não estão respeitando. E assim, como vocês podem ver, é fato, é verdade, porque meu pai faleceu disso. 중남미 30여 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2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9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 통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시민 폭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딴 집단 감염으로 다시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늘면서 2차 유행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서남부 10개 주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가 4, 5천 명씩 발생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They're heading into big outbreaks that are going to continue for at least another couple of weeks until they do something differentl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를 줄이려면 코로나 검사를 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허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2차 유행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249명이 확진된 중국도 확산 방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2차 유행으론 번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다음은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대남 방송용 확성기가 다시 세워진 모습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포착했었는데 북한 쪽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확성기가 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년 전 철거했던 확성기 40개를 전부 다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대남 방송이 시작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학규 기자입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다시 찾아 북한 개풍군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지켜봤습니다. 낮 1시부터 5시까지 근처 초소에서 북한군 움직임이 포착되긴 했지만 대남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과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에도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강화 평화전망대는 북한 개풍군 대남 확성기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2년여 전 북한이 확성기로 대남 방송할 때 방송이 선명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커요. 좀 크다 싶어. 남조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뭐 귀담아 듣나. 남조선 그냥 뭐 대통령 바뀔 적마다 이름 바뀌어서 그냥 악담하고 그거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최근 재설치된 북한의 확성기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한 군 당국자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비무장지대 일대 여러 곳에서 북한이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확성기 40여 개를 모두 재설치하려는 걸로 추정됩니다. 판문점 선언 허물기 차원의 공세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 대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스피커 여러 개를 쌓아놓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낡은 데다가 출력이 약해서 밤에 조용할 때 최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확성기는 낮에는 10km, 밤에는 한 24km 거리에서도 그 방송이 들릴 정도입니다. 이런 성능 차이 때문에 남과 북이 실제로 확성기를 가동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심리전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대북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왜 이렇게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건지 북한의 의도와 함께 우리 군의 고민까지 김수영 기자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남북 확성기의 큰 성능차 때문에 마주보고 가동될 경우 북한의 방송보단 우리 대북 방송이 더 멀리, 더 잘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확성기 갈등이 커졌던 지난 2016년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자신들의 확성기를 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과 소리가 섞이게 해서 북한군이나 주민이 남측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려던 겁니다. 실제 SBS가 4년 전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도 그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한미군 주의보는 북한이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사실 북한 방송이 들린다 해도 우리 군이나 접경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소음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도 저기서 쟤네들 방송하는 소리를 모르는 거지, 그냥 신경 안 쓰니까. 때문에 북한의 대남방송 확성기 재설치는 이른바 심리전 차원이라기보단 결국 남북 합의 무력화를 노린 겁니다. 심리전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4.27 전체의 파기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자체를 어떤 새롭게 틀을 짜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 우리 군도 확성기 재설치를 고민 중입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면 우리도 남북 합의를 깨는 셈이 돼 합의 무력화란 북한 의도에 말려들게 되고 또 자칫 북한의 군사적 도발 빌미만 줄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그 단체가 날린 걸로 보이는 풍선과 전단이 발견됐는데 정부는 전단이 북으로 넘어가진 않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전단을 띄우는 사람들 모습이 찍힌 기존 영상들과 달리 불빛 없는 곳에서 비닐 주머니가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만 짧게 담겼습니다. 밤에 그 어떻게 단속 못해요? 성동격서식으로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쪽에서 치고 하니까 못해 그거는. 경찰은 전단 살포 장소를 찾기 위해 파주 월롱산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오늘 오전 10시쯤 살포 추정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70km쯤 떨어진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이 단체가 날린 것으로 보이는 비닐 풍선과 대북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단체는 대형 풍선 20개에 소책자 500건과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등을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가스를 압수해 대형 풍선 1개만 띄울 수 있는 헬륨가스를 급히 구매한 걸로 보고 있고 홍천에서 발견된 풍선엔 단체 주장과 달리 소책자와 1달러 지폐 등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언급했는데 전단을 살포했다는 시점엔 파주 지역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북으로 넘어간 전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단 살포를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를 사기와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정부는 들으신 대로 북쪽으로 전단이 넘어간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전단을 뿌렸다는 것을 또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예고했었던 대남 전단 살포도 이번 주가 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안재욱 씨 북한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탈북자 단체가 날려보낸 전단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북한은 이번 살포를 또다시 대남 비난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그동안 우리 정부가 묵인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살포 행위 자체는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비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맞대응을 명분으로 인쇄를 마쳤다는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조만간 남쪽으로 살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6.25 70주년인 모레부터 오는 28일 사이에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살포가 이뤄진다면 북서풍이 부는 25일과 26일 사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단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남한이라며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이렇게 한 짓을 보면 온 남녘땅에 비라를 다 뿌린다고 해도 이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전단살포 준비, 확성기 설치 등 대남 압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군사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안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오늘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갑니다. 백악관은 기밀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면서 그 책이 나오는 걸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나오기까지 백악관과 볼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재판 기록 전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볼턴 회고록 출강 금지 재판 서류에 포함된 볼턴 전 보좌관의 자필 보안각서입니다.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의 각서인데 볼턴은 백악관에 들어간 2018년 4월 5일과 사임 직후인 2019년 9월 13일에 두 차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이 회고록 출간을 허락해달라며 초안을 처음 제출한 지난 1월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최고 등급 기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볼턴은 책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백악관 담당자를 모두 4차례 만납니다. 넣어도 되는 내용과 안 되는 내용을 논의하면서 39장의 자필 메모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의미하는 단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 조율에 진전이 없자 백악관은 결국 수정과 삭제가 필요한 415군데 목록을 만들어 볼턴에게 건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만 110군데가 넘습니다. 볼턴은 백악관의 수정 삭제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볼턴이 국가안보로 도박을 한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내용이 알려져 출간 금지에 실익이 없다며 출간을 허가했고 볼턴 회고록은 오늘 출시됐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보안각서를 쓴 볼턴 전 보좌관은 자기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이 책을 낸 이유는 뭔가요? 오늘부터 미국에서 볼턴 회고록이 시중에 풀렸는데요. 백악관과 치고받고 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독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독자의 관심은 곧 돈으로 연결되죠. 볼턴이 사전에 받은 인세가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책이 잘 팔리면 추가로 인세가 들어올 테니 볼턴이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사임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돈과 원한, 이 두 가지가 볼턴을 트럼프 저격수로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참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서 이 볼턴을 공격했다면서요. 볼턴 회고록에 사식 왜곡이 많다는 청와대 해명 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볼턴은 법을 어겼다, 기밀 정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볼턴을 미친 사람, 무능한 거짓말쟁이 같은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볼턴도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이 낙선 운동으로 바로 또 맞불을 놨어요. 네, 볼턴 전 보좌관도 자기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낙선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these facts as they consider what to do in November and as we look at our history and see Trump for what I hope history will record it to be, an aberration. 대통령과 핵심 참모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건데 대통령은 측근을 내치고 그 측근은 반 트럼프 인사가 되는 행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식 사업가로서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대선 주자로 백종원 대표가 어떠냐는 말을 한 겁니다.
웃으면서 한 농담이라고는 해도 그 말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배경을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외연을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어진 비례대표 의원 오찬 간담회에선 대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 위원장이 백종원 대표 어떠냐며 백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대부분 웃으며 꺼낸 농담으로 받아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통합당 의원은 대선 주자는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혐오도가 낮아야 한다며 모든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고민에서 나온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당사자인 백 대표는 SBS와 통화에서 대선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지금처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이 재밌고 좋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의 잠룡으로 불려온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국회 입성에 실패한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있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에선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는 대선 주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발언, 가볍게 던진 말이라지만 통합당 리더의 고민이 담겼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입주민에게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이른바 입주민 갑질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에서도 경비원이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을 합친 서울 송파의 한 고급 레지던스입니다. 3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경비원 A씨는 지난 3월 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방역을 위해 드나드는 입주민들의 체온을 재고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자 주민 B씨가 거부하며 항의한 겁니다. B씨는 A씨뿐 아니라 상급자인 현장 책임자에게도 막말을 했습니다. 뒤에다가 갖다 대고 2cm도 안 되는데 갖다 대고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하지 말라고. 원래 관자놀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알림을 왜 받아야 돼,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책임자가 거듭 양해를 구했지만 이번엔 경비원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돼요. 내가 안 될 거니까. 실제 한 달 반쯤 뒤 경비원 17명 가운데 책임자와 A씨 등 피해 경비원 3명이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됐고 한 명은 결국 그만뒀습니다. 능력이 탁월하다, 특출나다, 그래서 다른 현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무라고 따로 없고 출근해서 덩그러니 책상에 앉아서 한 친구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심지어 퇴사를 했었고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입주민 B씨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주거시설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늦은 밤 길가에 세워둔 차를 훔쳐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해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으며 이리저리 도망갔고 골목길까지 추격전이 이어졌는데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승용차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이리저리 헤집고 도망가는 차량.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을 경찰차가 막아서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이후 고속도로를 벗어난 차량은 다시 골목길을 누비며 일반 차량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20분간 이어진 추격전은 바로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다 이렇게 골목도 좁아서 자칫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경기 용인시에서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사라졌던 겁니다. 도주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6km를 추격한 끝에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 4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봤죠. 도난 차량에 당기는 퍽퍽한 소리에 나가서 보니까 막 경찰이 소리.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 2대와 일반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경찰관 등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거 직후 한 음주, 마약 검사 결과 A씨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여기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지 이제 2달이 다 돼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여곡절 끝에 합동 연결식이 열렸고 유족과 시공사가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익스프레스 측은 유족과의 배상 협의 과정에서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5월 말과 6월 초 유족들은 두 차례 한익스프레스 측과 만났습니다. 만나줄 용의는 있으나 서로 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생각은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기들 책임이 없다기 때문에 어렵게 만난 자리였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여러 경우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발주사가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합의금 논의는 변호사끼리 얘기할 문제라며 발을 뺍니다. 저희가 합의금 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상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정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냥 선정하신 변호사하고 저희들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책임이 드러나고 유족이 시공사 등과 곧 합의할 것으로 보이자 한익스프레스 측은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몇 천만 원 낼 테니 합의서에 합의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유족 측에 요구합니다. 수사받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 계약서에다 그냥 엎어서 저희가 가서 3천만 원 얹어드리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분들이 동의되시면 그 계약서를 갖고 오시면 우리 협력사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구했거든요. 참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서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이름을 올리려 했다는 겁니다.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합의 대상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얘기도 없던 한익스프레스가 거기에 자기들을 넣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거죠. 회사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한익스프레스는 유족 측에 참사의 책임이 없다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사 임원이 영장 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던 지난 18일 무렵 한익스프레스 측은 회복지원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나긴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유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물음이 되면 1천만 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소송을 가서 받으시는 거지. 한익스프레스가 죄가 있다 쳐더라도 이걸 민형사상 소송으로 갖고 가도 저희들한테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유족은 한익스프레스의 지원금 제안을 일축하는 대신 소송을 택했습니다. 합의란 돈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익스프레스 측은 SBS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족과 시공사, 하청업체 간의 합의를 물밑에서 지원해왔다며 도의적인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잠실과 대치동 등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6.17 대책 발표 직후부터 어제까지 이 지역 막판 갭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아파트 최고가 경신이 잇따랐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이 중개업소엔 어제까지 집을 살 수 있느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부분 전세를 낀 집을 급히 사려는 갭 투자 문의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밤 11시, 12시까지. 그때까지도 뭐 약속을 했다더라고요. 안 보고도 그냥 거기 물건 있어요. 오케이 해서 그냥 계획금 넣고 바로 했다고. 서울 강남 4개 동은 오늘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그 전에 집을 사려는 투기 수요가 주말새에 대거 몰린 겁니다. 올릴 거야. 그러니까 거래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공표해 준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에 나오는 거 위에서 더 보고 있어요. 픽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17일 규제 발표 뒤 엿새 동안
확인된 것만 20여 건의 아파트 거래가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12억 5천까지 거래가 2억이 뛰었어요. 며칠 사이. 올라가기에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허가 구역에서 도로 하나 건넌 옆동 아파트 단지로 매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며칠 새 매도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저쪽에서 많이 건너고 있어요. 이제 좀 벗어나서 갭투자로 훨씬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상당수가 올 수밖에 없죠. 일시적으로 투기 세력들한테 눈치 볼 뿐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열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강원도에 한 4차례 머물고 있었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이곳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화엄사.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거처인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소문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지 8일 만의 회동입니다. 두 원내대표는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오늘 오전만 해도 더는 못 기다린다였지만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부담스러운 만큼 다시 협상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역할을 강조한 것도 김 원내대표 화엄사행의 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등을 단독 선출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사전 축적하려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란 입장 그대로입니다. 협상은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전격 사찰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에 접점이 도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어제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확인된 희생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배여운 기자입니다. 최대 3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10년 전 전국을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4,934명.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이름 외에 나이, 성별, 지역 등 추가 정보가 있는 4,309명을 추려 따로 분석했습니다. 성별로는 95%가 남성, 여성은 1%, 나머지는 확인 불가였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의 경우 40%,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25%가 여성인데 비해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70% 이상은 이런 자기가 이런 사회주의나 자유활동에 대한 경력도 물론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장에 도장을 찍었거나. 남성 피해자들 가운데는 10대도 있었지만 75%가 20에서 30대 남성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은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가장의 피해는 개인뿐 아닌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졌고 특히 연좌제로 인한 후손들의 피해는 대를 이어서 전해졌습니다. 그저 남이 빨갱이라고 하면 귀가 죽어가지고서 숨 죽이며 살고 그런 것이 우선 살기 위한 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일가족이 함께 학살당한 경우도 최소 66명이나 됐는데 3살 아이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각 면으로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몇 명씩 이렇게. 명단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시신이 당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많고 희생자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관련한 자료가 일부 경찰서나 군, 정보기관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시 경산경찰서. 1945년 설립 후 3번 이사를 했고 1999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서를 찾았다가 건물보다 오래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 캐비닛에서 6.25 전쟁 전 설립된 보도연맹원 경산지역 명부를 찾은 겁니다. 6.25 전후 애동당지 그때 자료라 가지고 그게 문제있고 왜 그래서 답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어렵게 찾은 이 리스트에도 피해자 명단의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군 단위 이상에서 희생자 수가 비교적 온전히 담긴 자료를 찾은 곳은 울산과 김해, 청도 3곳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경찰서나 군, 정보기관에 관련 자료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관리했던 보도연맹 가입자 명부가 아니더라도 전쟁 뒤 연좌제 형태로 피해자 가족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조사 때는 인력과 시간이 모자랐고 관계 기관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업무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건들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는 일, 유해를 발굴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는 일에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창근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변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썼습니다.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연 100%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붙다 보니 빚은 4천만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50만 원 이자 한 달. 못 주면은 묶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천이 되고 나중에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월 이후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보다 50-60%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6%로 계산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를 넘겨 돈을 갚았다면 대부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소송 대리인입니다. 소송 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진 계약서 등이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도 대출 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계약 무효가 됩니다. 못 갚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얹어 이율을 계산하는 이른바 재대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5천만 원에 그쳤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도 크게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대학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수백 명이 익명 대화방에 모여 기말고사 정답을 교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띄운 공지입니다. 기말고사 중 부정행위가 발생해 재시험을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8일 교양과목 기말시험이 온라인상에서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수강생 2천여 명 가운데 700명 정도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모여 정답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어 담당 교수가 경고를 하고 서술형 문제까지 추가했지만 부정행위를 막진 못했습니다. 외대 측은 표절 확인 프로그램으로 부정행위자를 추려 징계하고 웹캠과 IP 차단 프로그램을 동원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을 걸고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대학들도 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대에선 법학 과목 수강생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고려대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시험을 같이 치자는 제안부터 세무사에게 회계 시험을 대신 봐달라는 의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화면으로 얼굴을 비추게 하고 명예서약서를 쓰게 하고 자필로 시험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수업들도 상당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도 쉽게 부정행위를 할 방법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가에선 공정한 성적 평가가 어려워진 만큼 한시적으로 학점 표기 없이 통과 여부만 가리는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